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크렘린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러시아의 병력법 개정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정말 황당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병력법 한다면, 그것도 전장에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한다면 국민들 가만히 있을까요? 정말 기가 차는 노릇인데, 인구 1억 4,500만의 러시아가 병력이 부족해서 병력법을 정말 황당하게 개정한 이야기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방제 무기가 아직 전장에 제대로 도착하진 않았고, 특히나 포탄이 대부족이라서 러시아에 비해서 10분의 1의 화력으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특히 돈바스 지역에서 그렇죠. 그래서 빨리 좀 달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나토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토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자, 그리고 헤르손, 이 헤르손 드네프르강 북쪽에서 남쪽으로 강을 건너가고, 그리고는 크림반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선이, 즉 다리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바로 하나는 카우프카 댐 위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헤르손 대교입니다. 그 두 개에 지금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이 지쳐 들어갔다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런 소식 가지고 일단 전황 지도를 보면 하르키우 외곽 공방전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병력으로 안 되니까 공격 헬기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더 추가로 투입했다. 세베로도네츠크 공방전,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지움 서부숲 공세에서 로비누처럼 신출 규모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제는 더 공세적으로 나와서 이지움 시가지 경계선까지 내려가서 박격포 같은 것으로 정밀 타격하고 또 들어가고 또 나와서 또 때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슬로반스크 쪽으로 내려가는 이 러시아군의 발목을 확실하게 잡는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제가 여기에 헤르손 포기전까지만 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노바 카우프카 댐이 있는 곳이죠. 공세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력은 전일 대비 250명 정도 사살을 했고요. 전차는 6대 격파, 장갑차가 오늘은 좀 많습니다. 25대 격파, 차량 12대 격파, 그리고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한문 격파, 다련장 로켓 한문 격파, 포가 좀 적네요. 그리고 헬리콥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3대 격추, 그리고 순항미사일 4발 격추 한 이런 전과를 가지고 오늘은 평소보다 병력이 조금 더 많습니다. 병력 사살이. 자, 이렇게 해서 또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수미 도심의 민간인 거주구역에 포격을 가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하르키우 방어선에 공격 헬기 부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헬기가 또 격추가 되는 이런 전과가 나오죠. 우크라이나가 이지움시 외곽까지 진격했다. 숲에서 지금 작전하고 있는 그 81 공중 강습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러시아 군의 집결지에 집중 타격, 그러니까 딱 보면서 하는 거니까 이 박격포 같은 거 이런 것들로 확 때려버리고 나니까 이 러시아가 그 이지움에서 병력을 편성해서 이 M03 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슬로반스크를 때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투입이 안 된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지움 남부 병력을 재편성해서 이제 아예 방어전으로 들어간다. 슬로반스크 공세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슬로반스크 공세를 모두 격퇴했다.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의 시가전은 여전히 치열한데, 지금은 이 아조브 그 케미칼 이 공단 지역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여기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통제를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서 공단 지역으로 공세를 펴고 있고, 도심 지역의 포격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켜서 퍼붓고 있답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세베로도네츠크에 포격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도네츠크시,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도네츠크시에서 아우디우카, 마린카 이쪽으로 엄청난 화력 공세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루 만에 포탄이 다 떨어졌는지 이제는 공세가 약화되고 간헐적으로 포격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흐무트, 그러니까 포파나야 돌출부죠. 그 포파나야 돌출부에서 바흐무트 쪽으로는 여전히 화력 공세, 즉 포병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시 접경선에 도달했다. 이제는 직사화기로, 그동안은 곡사화기로 이렇게 때리는데 직사화기로 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은 3km 안에 들어왔다란 말이죠. 마주보고 있는 곳. 그래서 시가전에, 헤르손에서 시가전에 본격 돌입했다. 직사화기 사정권에 서로 간에 지금 들어가서 싸우고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노바카우프카 댐 일대를 집중 포격하고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파괴를 했는데 이거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수니 후리우카에서 주민을 인질로 방어전 중이다라는 건데 이 수니 후리우카가 어딘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요. 헤르손 있죠. 헤르손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위도로 따지면 지금 미콜라이우하고 거의 비슷한 그 북쪽인데 여기에 러시아군의 한 개 BTG 정도 되는 병력들이 고립되어 있답니다. 러시아군이 북쪽으로 많이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남쪽으로 다 내려와서 헤르손의 일부 그리고 노바카우프카에 쑥 다 내려왔는데 이 위에는 지금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쪽에 한 개 BTG 정도 마이너스급이 여기 고립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전부 포로로 잡든지 아니면 때리려고 하니까 이 병력들이 시내로 들어가서 정착촌 시내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인질로 하고 주민들을 인질로 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제대로 못하죠. 이렇게 해서 농성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을 저렇게 잡고 있으니까 공성전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죠.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군은 사면에서 여기를 에워싸고 지금 러시아군에 대한 고사 작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중요한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극심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오는 10월까지 전쟁을 끌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병력 충원을 위해 충격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징병 대상 연령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범죄자까지 병력 자원으로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기존의 병력법을 대거 뜯어고쳐 징병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입대를 위한 신체 및 사회 조건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서 대대적인 병력 자원 동원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러시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워싱턴 DC 시각 6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장교와 부사관 예비 전력 확보를 위해 간부 징집 연령을 55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번 병력법 개정을 통해 일반병 징집 대상 연령도 40세에서 49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50세가 되지 않은 18세 이상 모든 군 미필 성인 남성을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사 기준도 대폭 완화했는데요. 지병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을 징병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성인 남성을 징집해 신체 조건에 따라 전투부대와 지원부대에 나누어 배치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전과자 입대 제한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전과자의 입대를 제한하되 우수한 전투 능력이나 신체 조건을 가진 전과자는 바그너 그룹 등 용병 회사에 입사시켜 전투에 투입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런 구분 없이 살인과 강도 등 중범죄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징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ISW는 러시아의 이러한 조치는 극심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최전선 부대들을 충원하기 위해 신체적, 사회적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뽑아가려는 크렘린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연방 내의 소규모 자치공화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징집을 러시아 국적자들로 확대하면서 각지에서 주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병사와 간부 모든 계급에서 18세부터 65세까지의 성인 남성들을 총알바지로 내몰려는 크렘린의 시도, 과연 러시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참 장교 간부들은 65세까지 그리고 일반 병으로는 50세까지 50세까지 군대 안 간 사람 다 와 이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신체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다 군에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든지 또 한참 우리가 이제 저희 세대 때는 굉장히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병력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때는 현역으로 한 47%밖에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전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몸에 문신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요즘 군대 가보면 얼굴에 문신 있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인데. 아무튼 우리도 이렇게 많이 바꾸었지만 우리는 원체 지금 인구 절벽이고, 근데 여기는 지금 전장에 잡아가기 위해서, 투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병역법을 바꾸어서 50세까지는 다 들어와. 정신질환 필요 없어. 다 와. 전과자 괜찮아. 들어와. 라고 하는 병역법으로 바꾸었다. 이게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겠습니까? 자, 10월까지 전쟁 끌고 가려면 계속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이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면전 선포할 수는 없고, 왜? 그러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크렘린이 완전히 그냥 스스로 외통수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부전선 상황이 악화되고 러시아가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도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일 서방 세계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구체적인 소요 무기 목록을 서방 측에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군대는 러시아 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버틸 것이며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 영토 수호를 넘어 유럽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헌신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6월 14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독일 최대 주간지 디 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개전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러시아의 싱거운 승리로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우리는 버티고 있다 라며 우리 국민들의 노력은 우크라이나 영토 수호를 넘어 유럽 전체를 러시아 침략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기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라며 유럽 각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나라를 방어한다고 다급해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구체적인 소요 장비 목록을 나토에 제출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1000문의 155mm 곡사포, 300문의 다련장 로켓, 500대의 전차, 2000대의 장갑차, 1000대의 드론과 이들을 운용하기 위한 탄약과 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 모든 국가의 현재 보유 수량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사실상 미국의 치장 물자 대부분과 유럽 각국의 현역 노후 장비들을 모두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토는 즉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6월 1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브뤼셀 현지 시각으로 6월 15일에 나토 주요 회원국들 고위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중장비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버그 총장은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서방제 중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라며 나토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또 이런 노력을 더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장비 추가 공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장비 지원 요청에 맞서 미국은 랜드리스 법안을 통과시키고 우크라이나와 제공 무기 목록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역시 대규모 군비 투자 확대와 기존 장비 도태 계획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무기 지원 요청에 서방 세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화포 155mm 개린포든 곡사포든 자주포든 화포 1000문 그리고 다련장 로켓 이게 뭐 MLRS든 하이마스든 다련장 로켓 300문 그리고 전차 500대가 더 필요하다. 장갑차도 2000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물량이 과연 있냐? 뭐 미국 빼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나토 사무총장은 이거 빨리 줘야 된다 라고 하고 지금 이제 나토 실무회가 열리죠. 그리고 이달 말에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말 데일리 디펜스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양 그리고 나토 국가가 한 30개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좀 의미 있는 규모의 전력을 가진 나토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그리고 잉여 장비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조사해서 과연 나토가
이 정도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한번 판단해보고, 또 여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담 참가에 방사청장을 데리고 간답니다. 그 말은 방위산업 분야에 협조할 일이 뭔가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폴란드와의 계약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포탄, 탄약을 더 많이 생산해서 미국에게 값싸게 팔고 미국이 그걸 갖다 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 위함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런 우크라이나의 어마어마한 무기체계 요구로 인해서 한국은 여기에서 뭔가 대박을 터뜨릴 이 공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헤르손주 일대에서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시가지 진입을 위해 도심 외곽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드네프르 강의 또 다른 전략적 요충지 노바카호프카를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절대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았던 시설에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노바카호프카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남부전선 러시아군 최대 전방 탄약고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포격으로 불바다가 됐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포격은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시 외곽을 포위한 6월 14일 야간에 이루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발전소 바로 옆 P-47 도로를 끼고 설치되어 있던 러시아군 전방 탄약고에 대규모 곡사포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포격을 받은 탄약고는 하루가 지난 6월 15일 낮까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불타고 있는데요. 탄약 유폭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러시아군이 소화 작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탄약고에 있는 거의 모든 탄약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포격을 가한 우크라이나군은 드네프르강 이북 약 9km 지점인 토마린 마을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포병 부대가 여기까지 접근했다면 기동 부대는 이미 강 바로 이북의 코자츠케 일대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오신트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포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바카호프카 댐은 중요한 기동로인 다리를 겸하고 있고 발전소와 상수도 집수 시설이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절대 포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이곳을 시점으로 드네프르강 이남 송수관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집수 및 송전 시설을 파괴해 크림반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끊을 의도도 이번 포격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노바카호프카 댐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제 러시아는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었던 천혜의 방어시설인 댐을 더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하루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크림반도 수복 선언은 이런 전선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6월 13일 날 크림반도까지 수복하겠다. 8년 전에 뺏겼던 크림반도 이번에 찾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정말 이 댐은 위험해서 때리면 안 되지. 혹시 뭐 댐 터지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우려를 완전히 우습게 만들면서 이렇게 포격을 퍼부어서 탄약고를 이런 식으로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하루 뒤인 그 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유폭에 불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지금 뭐 접근을 못 한다고 해요.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서 이런 식으로 폭발을 시켰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뭔가 폭발 모양 있죠. 바로 여기인데 댐이 여기 있고요. 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댐 관련한 시설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에서 상수도 송수관을 만들어서 크림반도까지 이어나가고, 그렇게 해서 크림반도 이 상수도의 100%를 이 드네프르강 카우프카 댐 상류의 이 댐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또 그 송수관하고 같이 전력선을 또 이어서 이 크림반도에 있는 200만 이상의 인구 90%의 전력을 여기서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안 건드릴 줄 알았는데 여기 그냥 인정사정 없이 포격을 퍼부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댐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댐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 댐을 건너면 뭐 게임 끝이죠. 그래서 이 드네프르강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헤르손 시내
외곽에 있는 헤르손 대교, 그리고 이 카우프가 댐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카우프가 댐을 건너든지 헤르손 대교를 건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헤르손 대교를 건너려고 하면은 헤르손 시가제에서 엄청난 시가전을 벌이고 그걸 통과해야 되겠죠. 헤르손이라는 대도시에서. 그런데 여기는 대도시 아니죠. 그래서 아까 이 지점까지 포격이 날아왔다라고 하는 건 이 화포의 사정거리상 지금 댐 9km, 댐 북쪽 9km까지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사정거리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포병이 9km까지 왔으면 포병이 제일 선두에 섭니까? 아니죠. 포병은 항상 후방에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전차나 장갑차 같은 기동부대는 댐 바로 북쪽까지 들이쳤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헤르손 그리고 노바카우프카 여기를 뺏기면 정말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림반도까지 하이패스로 내려갑니다. 왜? 병력 별로 없으니까. 다 지금 세베로도네츠크 쪽으로 지금 끌고 왔으니까 부디 그런 소식을 제가 이번 주말 어간에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야, 신인균, 넌 도대체 서방 언론들은 다 지금 진다는데 넌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료들 갖고 오는 거야? 라고 댓글 다는 러시아 측의 이 SNS 전사들, 지금 우리 댓글 다는 사람들 많죠. 저는 주로 그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발표, 그리고 영국 국방부, 미국 전쟁연구소의 분석, 그리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이 SNS에 올리는 군사 전문가들, 그 사람들의 자료, 주장, 이런 것들을 취합합니다. 러시아 측의 이 인지 조작, 이런 것들은 인정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언론들은 러시아 측의 인지 조작, 그 타스 통신이나 리아 노보스티 통신,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자, 이 댓글 창에서 압력하고 있는 러시아 사이버 자사들, 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모읍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